안녕하세요. 오늘도 레디 개장 시그널 힘차게 시작해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8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50분 동안 실시간 프리마켓 상황 또 개장 상황까지 여러분 곁에서 함께할 예정입니다. 저희와 함께 다양한 시그널 포착해 가시죠. 일단 간만 미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연말 소비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크리스마스까지 소비 시즌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있는 편이고 또 JP모건에서 S&P 500 지수를 8,000포인트까지 목표치를 계속 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이 시장에서 계속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미증시 휴장 영향 또 국내장에는 어떻게 끼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전일 국내 증시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의 완화적인 정책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가 됐습니다. 어제 장 출발하면서 좀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하게 상승 출발을 했고요. 저희 함께 어제도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개장 10분 만에 4,000포인트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오로 가면서 지수가 좀 급격하게 상승폭을 줄여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행의 금통위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좀 원인으로 지목이 됐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3,98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880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하고 의결문의 인하 기조 표현을 가능성으로 조정을 하면서요. 금리 인하 종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구글과의 경쟁 우려로 조금 하락했던 엔비디아 진영의 반도체죠. 바로 SK하이닉스가 어제는 회복세를 보였고요. 삼성전자도 같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3%대 급등 마감했고요. DB하이텍 그리고 테크윙도 강세 흐름 나타났습니다. AI 투심이 완화가 되면서 전력 쪽도 어제 흐름 좋았고요. 또 로봇 업종도 강세 나타났습니다. 사면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자세한 특징들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신규 상장주들도 하나씩 수급이 붙었습니다. 어제까지 좀 상승이 잘 나온 종목들 이외에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순환매를 돌았고요. 또 전일에 강했던 일부 제약바이오 쪽도 시세가 잘 나와줬습니다. 원전에서도 조금 상승하려는 종목들이 몇 가지 보였는데 살짝만 움직임 보이더니 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구글의 TPU가 버블보다는 지금 시장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가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뉴스의 방향 정도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그럼 저희와 함께 든든한 한 주의 마지막 대비 전략 세워가시고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국내 증시 그리고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일에 있었던 이슈 상황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 주도하는 트렌드 섹터도 4가지 정도 알기 쉽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 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바로 나오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하단에 QR코드도 나와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바로 저희 채널로 연동이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지난 방송도 다시 보기 해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전일 국내 증시 분위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소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백소영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 수세를 유지하면서 지수를 견인했지만 금통위의 금리 동결 결정 이후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수 상승폭 일부 반납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장 초반부터 강하게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장중 4,226선까지 올랐는데요. 하지만 이날 상승폭 일부 반납하면서 0.66% 오른 3,986선에 장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 이어갔는데요. 932선까지 올랐지만 이내 상승폭 줄이면서 0.31% 오른 880선에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양시장 반대되는 수급 상황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시면 개인 홀로 6,152억 원대 순매도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546억 원, 4,326억 원대 순매수하면서 지수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매수세 보였습니다. 개인이 1,582억 원대 사들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68억 원, 425억 원어치 팔아치웠습니다. 네, 수급 상황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 이슈 3가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4회 연속 동결했다는 소식입니다. 환율이 1,40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고 물가와 집값 상승 압력도 이어지면서 섣부른 인하보다 현 수준을 유지하는 쪽을 택한 건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높은 환율로 수입 물가가 오르고 수도권 부동산도 기대 심리가 살아있다며 금리 인하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로 소폭 올렸지만 여전히 잠재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반면 물가 전망은 2.1%로 상향 조정되면서 물가 부담은 더 커졌는데요. 한국은행은 당분간 동결과 인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겠다며 정책 신중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민간 주도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새벽 1시 13분 발사된 누리호는 총 13기 위성을 모두 목표 궤도에 정확하게 안착시켰는데요. 이번 발사의 가장 큰 의미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 조립을 총괄한 첫 민간 주도형 발사체라는 점입니다. 정부와 항공우주연합, 민간 기업이 한 팀으로 움직인 첫 모델로 정부는 이를 한국 우주산업이 민간 중심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엔진 성능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임무 수행 시간도 계획보다 약 3분 정도 빠르게 진행됐는데요. 위성 상태 역시 정상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누리호를 2차례 더 발사하고 이후엔 매년 최소 1회 이상 정례 발사 체제로 넘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5차와 6차 발사부터는 민간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주 발사체 산업 역시 민간 주도의 뉴페이스 모델로 본격 전환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슈 만나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445억 원대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새벽 4시 42분경 솔라나 계열 자산이 업비트가 지정하지 않은 외부 지갑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피해 규모는 약 445억 원 규모였습니다. 업비트는 해당 자산을 전액 자체 재산으로 충당해 고객 피해는 막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업비트는 모든 가상자산 입출금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보안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발표 시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 합병 관련 간담회가 끝난 뒤인 12시 30분경에야 이번 사고를 공지하면서 늑장 공개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업비트는 2019년에도 약 580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해킹당한 바 있습니다. 정확히 6년 뒤 같은 날 발생한 또 한 번의 해킹 사고에 보안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보안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핫 이슈 3가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전날에 이어 어제도 함께 빨간불 켰는데요. 삼성전자 0.68%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도 3% 넘게 올라주면서 54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4거래일 연속, SK하이닉스는 이틀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훈풍에 힘입어서 SK스퀘어도 3.44% 올라줬습니다. 하지만 KB금융과 신한지주가 1% 가까이 하락하면서 금융섹터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하 수의 기대감이 컸던 제약바이오 섹터 어제는 약세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1.17% 하락했고요. 펩트론 역시 3.45% 하락세 보였습니다. 네, 네이버는 4.55% 크게 내렸습니다. 두나무 인수 발표 하루 만에 업비트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네이버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려아연은 구리 수요 기대감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투자 심리에 반영되면서
14.2%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총 상위주들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특징주 두 가지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아로마티카입니다. 아로마 테라피 기업 화장품 기업 아로마티카가 코스닥 상장 첫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로마티카 주가는 공모가였던 8,000원 대비 2배 이상 올랐는데요. 아로마티카는 천연 비건 원료 기반의 클린뷰티 전문 브랜드로 두피케어와 스킨케어 제품을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클린뷰티 시장 성장세 속에서 해외 매장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상승이 실적 개선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에도 반영되면서 어제장에서 아로마티카 149%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바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사면입니다. 사면이 미국 빅테크 기업 두 곳과 휴머노이드 로봇용 액추에이터 수주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강세 보였습니다. 사면은 모터와 감속기 그리고 제어기를 하나로 통합한 액추에이터를 자체 설계 및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글로벌 톱티어 휴머노이드 업체의 협의가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면은 현재 1조 5천억 원 규모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수주 잔고는 앞으로 매출로 잡힐 예약 주문을 의미합니다. 이미 따낸 계약이지만 아직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자극시켰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도 반영되면서 사면은 계속해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도 30% 이상 급등하면서 상한가로 장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두 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AI는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AI가 주목한 시그널 두 가지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AI가 주목한 첫 번째 시그널은 고속버스 터미널이었습니다. 49년 된 고속버스 터미널이 최고 60층 복합단지와 지하터미널, 대형 공원 그리고 입체 환승센터를 갖춘 초대형 교통허브로 바뀔 예정인데요. 특히 지하터미널에서 바로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강남권 교통구조 자체가 달라질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UAM, 즉 도심공항교통인 하늘택시 이착륙장이 옥상에 들어선다는 점입니다. UAM은 도심 상공을 짧은 거리로 빠르게 이동하는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인데요. 미래 교통 혁신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속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하늘택시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서울 최대의 멀티교통허브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초대형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주들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천일고속은 6거래일 연속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동양고속도 4.11%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AI가 주목한 첫 번째 시그널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그널도 만나보겠습니다. AI가 주목한 두 번째 시그널은 바로 구리였습니다. 최근 세계 주요 광산 곳곳에서 잇따른 사고와 생산 중단으로 차질이 이어지면서 구리 공급이 크게 줄었는데요. 반면 수요는 AI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그리고 전력망 확충으로 인해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금리 인하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구리 가격은 톤당 1만 달러 이상에서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급 부족과 구조적 수요 확대가 맞물리면서 관련 종목들 대체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재점화 가능성과 구리 수요 증가 기대감이 겹치면서 14.22% 상승 마감했습니다. 두산과 풍산, LS 모두 2% 이상의 강세 보였고요. 이구산업까지 1.4%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AI가 주목한 시그널 두 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미국 기준금리 결정 전에 있을 주요 일정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추수감사절로 휴장이고요. 내일은 오전장만 운영되는 점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에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미국 제조업의 경기가 확장 중인지 위축되고 있는지를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경기 선행 지표인 만큼 증시와 금리, 물가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온 하루 뒤인 12월 2일에는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 연설에서 기준금리 동결과 인하에 관련한 주요 언급이 다시 한번 있을 예정입니다. 12월 4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해고되어 새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의 수가 발표되는 겁니다. 미국 고용시장을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경기 선행 지표인 만큼 금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10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해서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서비스의 가격을 측정해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핵심 물가 지표인 만큼 금리와 증시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하루 뒤인 12월 11일에는 드디어 미국의 기준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현재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86.9%까지 올랐는데요. 예상대로 금리가 인하돼 시장의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살아날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12월 11일 예정된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전까지의 주요 일정들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미국 시장에서 주목한 구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시장에서 주목한 가장 큰 규도는 바로 엔비디아와 구글입니다. 구글의 자체 개발 칩인 TPU를 사용한 제미나이 3.0이 시장의 호평을 받으면서 TPU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인 메타가 구글의 TPU를 수조 원어치 구매할 것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알려졌는데요. 구글은 이 소식에 엔비디아의 매출 10%는 우리가 가져올 것이다라는 발언까지 더하면서 이번 주 11% 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GPU 성능이 여전히 업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따라서 단기 점유율 변화 자체는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새벽 중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여기에 엔비디아의 칩을 우회적으로 이용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당분간 시장 점유율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이 주목한 구도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미국에서 1년 중 가장 큰 할인 행사가 시작되는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이때부터 연말까지가 미국 소비가 집중되는 홀리데이 시즌이라고 불리는데요. 올해는 이 기간 동안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액이 1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재 섹터 중심으로 매출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같은 흐름이 우리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바로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백소영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장 휴장이고요. 또 내일도 블랙 프라이데이로 단축 마감합니다. 반장이라고 불리죠. 추수감사절 연휴인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12월 25일 성탄절을 지나 신년까지 이어지는 기간은 미국 연간 소비의 절정기인데요. 보통 11월과 12월은 좀 증시가 굉장히 좋았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 11월은 조금 증시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서 월 말로 갈수록 그래도 분위기가 좋아졌거든요. 12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짙게 남아 있습니다. 일단 11일 FOMC 결과에 대해서 또 논란이 계속 깔려 있는데요. CME 패드워치에서는 86%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고요. 다만 투표권이 있는 위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6대 6으로 딱 반반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일에 있을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6대 6일 경우에 파월 의장의 협상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AI 버블 논란을 잠재울지 또 확대시킬지 중요한 시기인데 주요 기업들의 발표가 잇따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 1일과 2일에는 엔비디아가 주요 AI 학회와 컨퍼런스에서 발표 기다리고 있고요. 또 AMD, 램 리서치,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등이 UBS 글로벌 테크 그리고 AI 컨퍼런스에 참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금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총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슈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TPU 이야기인데요.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죠. 자체 개발한 에이직 TPU로 엔비디아 독점 체제에 본격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엔트로픽과 TPU 최대 100만 개분의 클라우드 공급 계약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메타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TPU 계약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에 계속해서 주가가 강했고요. 또 국내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엔비디아의 GPU와 TPU의 큰 차이점이 어떤 거냐, 왜 GPU가 더 그동안 시장에서 강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엔비디아가 조금 더 일찍 유행을 했기 때문인데요. TPU가 더 품질이 안 좋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 같은 경우도 카카오톡과 비슷한 메신저를 충분히 개발을 할 수는 있지만 기존에 사용해 오던 것이 익숙해서 쭉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기업 그리고 개발자들이 이미 GPU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이 구글의 TPU 성장 속도가 이런 요인들로 조금 느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만 이번에 제미나이 3가 나오면서 2주 전에 공개가 됐죠. 챗 GPT보다 훨씬 성능 부분에서 앞서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임원들은 이 TPU 생태계 확산을 통해 엔비디아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우리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만 확보해도 연간 수백억 달러 규모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굉장히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로는 삼성전자, 또 삼성전자 밸류체인 단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이야기입니다. 유럽 증시에서도 오라클 이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업종도 좀 하락세가 두드러졌었는데요. 미국 오라클의 신용 위기설이 제기가 됐습니다. 일단 구글이 이렇게 TPU로 AI 기대감을 다시 살려놨지만 이 거품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다라는 또 내용을 이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AI 인프라 투자에 가장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죠. 이 오라클이 AI 신용 리스크의 바로미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모건 스탠리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요. 오라클이 자금 조달 격차, 그리고 재무 레버리지 확대, 기술 노후화 리스크 등 이런 구조적 부담에 직면해 있다라고 지금 진단을 했습니다. 특히 부실 위험을 나타내는 이 지표죠. CDS 그리고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오라클의 자금 조달 필요성은 더 커질 그런 가능성이 매우 있어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오라클이 채무 불이행에 빠질 위험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AI 거품 붕괴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오라클 기업이 정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라클은 다음 실적 발표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 그리고 자본 지출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좀 자금 운용 전략을 공개할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제가 오전 7시 방송에 들어오기 전 기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9만 1,000달러 선 회복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24시간 3% 넘게 오르면서 다시 9만 1,000달러 선을 회복을 한 건데요. 최근에 일주일간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8만 달러 선까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일단 연준의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요. 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심이 다시금 회복이 되면서 이렇게 9만 달러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차기 연준 의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가운데 차기 의장이 통화 정책 완화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블랙록의 미국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죠. ETF로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바로 스트래티지 주가 흐름도 같이 살펴봐야 할 텐데요. 모건 스탠리 MSCI 지수죠. 디지털 자산 보유 비중이 총 50% 이상인 기업을 제외할 수도 있다라는 또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해서 스트래티지 퇴출 가능성이 시장에서 또 언급이 되면서 스트래티지가 해당 지수에서 제외가 된다면 가상자산 시장의 매도세가 또 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 정말 올 초부터 해서 많이 올랐었는데 상승분을 지금 거의 다 반납하고 많이 약 30%가량 떨어진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또 금융시장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주식시장과 깊게 밀접해 있는 만큼 암호화폐 이렇게 상황도 한번 브리핑해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또 장전에 참고할 만한 좋은 국내 이슈도 3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이야기인데요. 드디어 우리가 올해 지금 최근 6개월 동안 유가증권 시장은 무려 49%, 그런데 코스닥 시장은 20%밖에 상승률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코스피지수 5천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었죠. 그 뒤로부터 코스닥 시장은 정부는 물론이고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좀 소외받는 그런 흐름을 계속 나타내줬는데 정부가 이런 지지부진했던 코스닥 시장을 이제는 또 7년 만에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이슈여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른바 단타족의 투기판이다라는 비판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 등 불건전 거래가 판치는 이 코스닥 시장을요, 무려 1,000스닥, 지수 1,000까지 성장시키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선 간판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혁신 기업의 특례 상장 문턱을 낮추기로 했고요. 또 세제 혜택도 대폭 강화합니다. 소득 공제 한도를 최대 투자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늘릴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유가증권에 쏠려 있는 이 연기금에 코스닥 투자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3%대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5% 안팎으로 높이도록 또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활용해서 코스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증권사들 역시 내년부터 코스닥 상장사가 이 중소 중견 벤처 기업에 이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것이다라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코스닥도 이제 키 맞추기를 해가면서 앞으로는 내년에는 코스닥이 정말 1,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이야기인데요. 배터리 전해 기업이죠. 글로벌 1위 배터리 제조사인 중국 CATL과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제 나왔던 소식이고요. 셀 제조사와 연간 7만 톤 규모 전해 공급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라고 엔캠에서 밝혔는데 이거는 총 5년간 계약이고요. 수주 금액은 연간 3천억 원, 그렇다면 총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CATL과의 이 계약이 실적 반등에 정말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엔캠의 지난해 매출은 무려 3,600억 원가량 정도 됐는데 지금 한 해 매출과 비슷한 정도의 수주 계약을 따낸 거기 때문에
때문에 앞으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지 않을까 또 시장에서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ATL에서 왜 엔캠을 선택을 했냐면요. 중국 기업들은 LFP 배터리에서는 압도적인 그 우위를 갖고 있지만 3원계 배터리 기술력은 한국이 더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증권가의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책 환경도 영향을 미쳤고요. 어제장에서 이와 같은 소식에 엔캠이 10% 급등 마감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모두 이슈 두 가지 챙겨봤고요. 저희가 이제 개장 전에 또 지금 개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화면 만나보고 와서 실시간 개장 상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 양시장 문 활짝 열었습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현재 양시장은 희비가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종목들 따라가 보면서 또 빠른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는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4% 밀린 채 현재 3,970선 지나가고 있고 장 출발하자마자 계속해서 지금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 상황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천스닥 이야기에 좀 힘입어서인지 코스닥은 어제보다 1.27% 플러스권이고요. 현재 89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장이 휴장이 됐음에도 지금 현재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제와는 다르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2,200억 원가량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이 그 물량을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사자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좀 다른 분위기인데요. 개인이 매도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은 기관과 동반 사자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지금 일단은 매도세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단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분위기 살펴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보합권이고요. SK하이닉스 어제 강하게 올랐죠. 3%대 상승에 힘입어서인지 지금 오늘은 또 파란불 켜고 있네요. 지금 상승분을 일부 소폭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0.9% 하락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약보합권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 두 종목만이 1위부터 5위까지 중에서 지금 빨간불을 유일하게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0.5% 상승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정말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지금 1위부터 15위까지 모두 다 빨간불인데요. 특히나 펩트론이란 종목 지금 10% 넘는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저희 개장 시그널에서도 거래대금 상위단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RTO젠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서 제약바이오 어제도 강하더니 오늘도 또 강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4% 넘는 거의 5% 가까운 급등세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동반 상승입니다. 1% 넘게 각각 상승하고 있습니다. 펩트론이 11.85% 상승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74% 플러스권입니다. 리가켄바이오도 4%대 강한 움직임 나타나주고 있고 코오롱 티슈진도 5% 넘는 상승 곡선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상황 현재 살펴봤고요. 저희 오늘 또 시장에 주도하는 트렌드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세아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캐스터 김세아입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번 11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고금리 기조에 AI 버블론까지 겹치면서 양대 시장 모두 박스권 내에서 큰 등락폭을 그리면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사랑받는 섹터들은 늘 존재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전 세계가 사랑하는 K컬처, K문화를 중심으로 섹터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살펴볼 섹터는 바로 K뷰티를 대표하는 화장품, 그리고 K엔터, 푸드, 방산입니다. 네, 먼저 화장품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K화장품 하면 최근에 에이펙 회의 끝나고 나서 정말 이슈가 많이 됐죠. 캐롤라인 대변인이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제품을 SNS에 올리면서 이것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됐는데요. 캐롤라인이 구매한 제품 중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파란색 뚜껑 제품 보시면 바로 메디큐브의 제품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APR에서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1위에서 3위까지 모두 상위 종목들을 메디큐브가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교보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K뷰티의 모멘텀은 26년도에도 견조한 성장률을 지금 보여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그걸 또 대변하는 것이 실제로 APR의 주가입니다. APR의 주가는 25년도 상승률 보시면 지금 고점 기준으로는 연초 대비해서 453%나 넘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대표 ODM사인 아모레퍼시픽을 이어서 화장품 업종 시총 1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이 바로 화장품 섹터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년도에 또 K뷰티를 주목해봐야 할 세 가지. 첫 번째는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25년도에 한국은 미국 화장품 수입국 중에서 유일하게 점유율이 1%포인트 이상 증가하면서 입지를 강화했고요. 26년도 오프라인 채널 확대도 추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출 지역 다변화입니다. 네, 이것 덕분에 성장 동력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핵심 시장인 미국 외에도 유럽, 중동, 중남미 등 신규 지역으로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바로 한일령으로 인한 반사이익 기대감입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 갈등이 심화되고 있죠. 이렇게 양국 갈등이 점화되면서 일본 화장품이 중국 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올라오면서 현재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내년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이유는 바로 올리브영의 미국 진출입니다. 올리브영이 내년 5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서 첫 매장을 열고 북미 공략에 나선다라고 하는데요. 왜 패서디나일까 살펴봤는데 패서디나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랑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고소득층의 젊은 소비층이 두터워서요. 현재 MZ세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요는 아마존이나 틱톡과 같은 온라인 채널에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만약에 한국형 체험 매장을 현재 도입하게 된다면 이게 곧 차별화가 될 거고, 트렌디한 고객들을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직접 만나면서 오프라인 경쟁력까지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인데요. 국내 뷰티 브랜드의 미국 시장 진입 구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면서 이것이 K 화장품주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지 이것 또한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특히 12월은 블랙 프라이데이와 연말 쇼핑 시즌이 맞물려서 소비재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단기적으로도 좀 기대하는 재미도 있을 것으로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섹터는 엔터주입니다. 최근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팬덤의 힘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는 전통적으로 대형 아이돌 그룹의 월드 투어와 연말 시상식, 그리고 신규 앨범 발매가 몰려있는 전통적인 성수기죠. 그리고 또한 내년에는 BTS의 컴백과 또 뉴진스의 컴백, 이런 대형 이슈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반전인 것은 최근에 엔터 4사의 시총 합산 수익률을 보면 코스피 대비 마이너스 24%포인트로 주가 낙폭이 상당했습니다. 실적도 기대보다 하향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지금의 하락이 실적 대비 과도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면서 K-팝 산업 자체의 펀더멘털은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보면서 지금 엔터 업종은 글로벌 쪽으로 침투율이 확대가 되어 있고, 또 저연차 아이돌들의 동반 성장을 기반으로 기초 체력이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가진 잠재력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견고한 시장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저평가였다가 이제 다시 재평가가 시작됐다라는 의견이 좀 우세한데요. 본격적인 할인 구간이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26년도에 엔터주의 미래가 또 긍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또 BTS의 복귀도 있고요. 또 MD 매출이 플랫폼 구조가 또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팬덤의 IP 소비 트렌드 확대가 또 이야기되고 있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이 이게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팬덤을 중심으로 장기 소비 구조가 안정화되는 흐름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앨범 구매뿐만 아니라 이게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또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요. 전체적인 산업 매출이 뛰어난 성과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캐디언 열풍 등 우리나라가 글로벌 문화의 선두자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 더욱더 기대해 볼 만하다고 평가되는 부분이고요. 전거래일 기준으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등락률 전반적으로 1% 이상씩 상승세 보였고, 특히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4.39%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에서도 목표 주가를 지금 상승하는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지켜봐야 될 섹터가 있죠. 바로 음원과 음반 쪽입니다. 지금 엔터 쪽과 연동되어서 같이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전거래일 기준으로 이제 컨텐츠 쪽도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올라주었고, 특히 핑크퐁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어제 거의 상한가 가까이까지 올라갔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9월 달에 혼인 증가폭이 역대 최대 증가하면서 엔젤 산업 효과로 이렇게 상승세도 추가적으로 같이 보여주는 섹터 업종 있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26년도의 K엔터의 성장 모멘텀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BTS와 엑소의 복귀, 그리고 MD 플랫폼 매출 강화, 그리고 팬덤 IP 소비 트렌드 확대 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흥행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소비 트렌드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기 때문에 엔터주는 26년도 한번 주목을 해봐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섹터 중에 한 개로 꼽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섹터는 바로 푸드입니다. 현재 캐리언에 등장한 라면이나 핫도그 들어보신 적 많이 있으시죠? 캐리언에서 사실 이렇게 푸드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핫도그나 김밥을 먹는 챌린지도 많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좀 뜨거운 시장, 해외 시장에서 뜨거운 시장 반응과는 다르게 국내 시장에서는 다소 좀 침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내부적인 재료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현재 소비 트렌드 자체가 조금 약화되어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내수 소비는 다소 침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을 같이 본다라고 하면 함께 상승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K푸드 쪽을 살펴본다면 전략 키워드는 선택과 집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디언 쪽에서 발생된 이슈 덕분에 주인공이 김밥을 한 입에 먹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한때 김밥 한 입에 먹기 챌린지 생겼잖아요. 그때 냉동김밥 전문 우양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 전반에 대한 세계인의 인지도마저 높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뿐만 아니라 찜질방이나 한의원 같은 K컬처도 소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관광객 증가로까지도 이어졌었는데요. 이렇게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음식을 소비하는 것이 지금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서 문화로 좀 정착됐다라고 평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일부 K푸드 기업은요, 미국이나 중동, 동남아 법인에서 두 자릿수대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면서 수출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고요. 지금 농심이나 삼양식품 같은 라면 제조사들은 글로벌 현지 생산 늘려서 물류 리스크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제일제당 같은 기업들은 비비고 중심으로 현지화 전략에 성공해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수출을 한번 비교해 봐 주시면 24년도랑 이제 25년도 비교해 봐도요. K푸드 수출 시장 더욱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부 품목별로 확인을 해 봐도요. K푸드랑 라면, 김밥 쪽, 라면이랑 김 쪽, 건강식품으로도 김이 현재 우세잖아요. 굉장히 높은 증감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K푸드들 관련주들 지금 전거래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K푸드는 원자재 가격 변동이라는 어떤 리스크를 조금 안고 있긴 하지만 강력한 글로벌 수요와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를 통해서 이를 상쇄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해외 시장 재고 확보나 주문 대기가 확대되는 만큼 K푸드 섹터는 소비재 식장에 숨겨진 에이스로서 견고한 상승세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삼양식품이나 오리온, 우양 쪽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산 참 계속 좋은 섹터 중에 하나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켜보게 되는 sek터 중에 하나인데요. 방산의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한국형 자주포 전차, 탄약 미사일과 같은 무기 수출 계약이 잇따르면서 방산 수주 잔고만으로도 향후 5년에서 10년은 사실 매출이 확보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가 폴란드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K방산의 큰손으로 불리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한데요. 아쉬워하기엔 좀 이른 것이 바로 캐나다가 2030년대 중반에 퇴역 예정인 2,400톤급의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한 신형 3,000톤급 디젤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캐나다 초기 잠수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국인 독일이 있긴 하지만 저희와 또 우리나라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25년도 실적과 함께 폭발적인 상승으로 증명해낸 이 두 기업 실적 한번 보시면 매우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어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여를 남기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12월 산타리를 좀 기대해봐도 좋을지 저도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섹터 캐스터 김세아였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 알아봤고요. 현재 양시장 계속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격차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데 코스닥은 상승분을 더욱더 키워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나 로봇주들 지금 힘이 좋고요. SPG는 상승 VI 발동됐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제약바이오단도 힘이 좋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 그리고 자율주행 쪽도 지금 거래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엔터나 화장품 쪽들도 지금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코스닥
코스닥 시장에서 활성화 정책 얘기가 나왔죠. 천스타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코스닥 내 주력 업종 바이오, 2차 전지 또 소부장단까지 상승하는 흐름 나올 수 있을지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12월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